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환급특례법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6시간 정도로 이렇게 강의 시간을 잡았는데, 일단은 뭐 사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법령집도 같이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항으로 말씀드려도, 24개밖에 안 됩니다. 24조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출문제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어떤 게 주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파악을 하셔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조금 법령집 위주로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약 자료라고 해서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바로 같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법령집 이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급특례법하고 환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장 최근 걸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작업 직접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9일이라고 적혀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도 때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개정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당장 뭐 입법 예고 나온 건 없지만 항상 거의 뭐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혹시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그걸 올려드릴 테니까 내용 참고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제 1조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목적. 네,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게 뭔지를 같이 볼게요.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쭉 나와 있어요.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전에 관세법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관세법 제4조에 보면은 이제 내국세 등에 대해서 부가, 징수, 환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해가지고 이제 세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그렇죠. 특례법이 뭐냐면은 다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령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별 법령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서 빠진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거기 없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도 더 적정하게 볼 수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쭉 보다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능률적인 수출 지원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되겠네요. 환급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물품을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자재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국내에서 가공을 통해서 물건을 수출하거나 하는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무상 여부를 떠나서 물건이 수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관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수입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관세가 되겠죠. 관세. 저희 관세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부과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개별 소비세. 어차피 저희 1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을 할게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품에 따라 적용된다 보시면 되죠.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고급 사치스러운 물건들 있잖아요. 고급 어떤 뭐라고 하죠? 가구라든지 고급 가방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주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류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또 마지막에 돼서는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하게 됐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관세하고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는 관세랑 부가세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물품의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는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 부과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죠. 수출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출을 지원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게 뭐냐면 납부했던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수입하는 거하고 국내에서 구매했던 거하고 차이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뭐 기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제거해가지고 이제 부담 없이 물건을 수입해서 이제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산업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긴 하죠. 국내 산업을 뭐 지원한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물건이 들어와요. 국내에서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물품에 해당되는 산업이 당연히 발전을 하겠죠. 그거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출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어떤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모든 세금이 저희 관세 환급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따른 환급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컨셉은 그래요. 개념은 그렇긴 한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어요.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부가세는 제외시켜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외를 하는 이유는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입했을 때는 부가세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저희가 재활 수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가세라고 하는 개념은 공급세액하고 매입세액이 있잖아요. 공급세액 자체를 영세율 적용시켜가지고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을 받는 건데 정산을 하는 것인데 공급세액이 0이기 때문에 매입세액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 환급특례법에서 부가세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거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는데 이해가 가는데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부가세 아닙니다. 부가세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부가세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관세 외에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세금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은 있긴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물품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가세는 아니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관세 등의 환급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관세뿐만이 아니라 환급 대상 조세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밑에 내용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2조 정의를 볼 텐데 여기 보시면 그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보시면 관세 등이라고 써 있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료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니까 두 번째로 수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개별 법령에 불구하고 밑에 나와 있는 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가볍게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물품, 소요량, 환급 등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요약 자료라고 드린 거 있죠. 이걸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세 환급 제도의 개요라고 써 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 중에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제도하고 환급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제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참고로 같이 볼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저희 그 기출문제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순서대로 돼 있는 거예요. 2020년부터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일단 2016년도 때 나왔던 거 있죠. 5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환특법에 따라서 환급을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세법 제106조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위약 환급이라고 보는 거 있어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상이한 물품이 들어와서 이것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을 하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어요. 환급 대상 조세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기간, 청구권자, 계산 방법, 증빙 서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밑에 2011년도 문제 있죠. 2011년도 문제 같은 경우도 같은 유형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죠?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원상태 수출 물품의 경우에 관세법상의 관세 환급과 환특법상의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써 있죠. 이게 뭘까요?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쵸?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 그러니까 지금 원상태의 환급이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환급받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 기본적으로는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 관세 환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그 해외 직구 같은 거 쓸 때 그것도 포함이 돼 있죠. 106조 2항에, 그렇죠. 106조 2 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환특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으려면은 그 기본 구조는 간단해요. 그냥 일단 로직이 뭐냐면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금 납부라고 쓰면 써볼게요. 관세만 있는 건 아니고 관세 등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고요. 납부된 물건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떤 제조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원상태라는 표현이 뭐냐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원형 그대로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제가 원상태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출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된 물건을 수출하게 됐을 때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수입된 물건인데 이 물품 자체가 수출용으로 사용됐다고 했을 때는 관세 등을 환급해 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칙. 큰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 보시면 원상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까 저희가 관세법상에 나와 있었던 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거였어요. 관세법상에 보니까 저희가 106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하고 다른 물품이 수입됐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것 전제로 해서 다시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폐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수입 당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비교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 제도는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법 조항으로 써볼까요? 저희 과운합금의 환급 있습니다. 조항으로 말씀드리면은 법제 46조가 되겠죠? 46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쓸게요. 미약환급. 미약환급 같은 경우는 저희 106조에 나와 있죠. 관세법 제 106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저희 106조 내용 중에 또 포함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지정보세구역에서의 장치 중 멸실 등이 된 물품 이렇게 표현을 써볼게요. 얘도 106조가 되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저희 또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자가사용 물품. 또 환급이 되죠.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판매 물품도 환급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요약자로 보시면은 관세법에 의한 환급이 제가 3가지만 기재를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5가지가 맞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가사용 물품 말고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하고 있는 물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즉 반출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멸실 등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주의할 게 뭐냐면 지정보세구역인 거죠.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서 세관이 관리를 하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곳이고, 특허보세구역이나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인의,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뭐 특허 신청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관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보세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뭐 멸실 등이 됐다고 했을 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자가사용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렇죠. 해외 직구를 했는데 내가 구매했었는데 뭐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내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반품을 한다,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세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판매된 물품이 있을 겁니다.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때 구매했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게 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할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약환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그 환특법상에 나와 있는 환급하고 조금 비교할 만한 실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희 기출문제 보셨잖아요.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위약환급 하고 저희 환특법상 환급 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대상. 자, 위약환급 같은 경우는 대상에 제한이 있을까요? 제한이 없죠. 제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물품을 수입하든지 간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폐기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위약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환특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개별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정액 환급이 있는데요. 일단은 개별 환급 같은 경우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수입한 자재가 있을 거예요. 원재료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떤 물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개별적으로 내가 납부했던 원재료를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품 만든다고 했을 때 투입된 원재료가 뭐 ABC가 있다고 하면 ABC를 수입할 당시에 납부했던 세금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씩 대입을 해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하는 제도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수출된 것만 증빙될 수 있으면 저희가 간이정액 환급율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품당 정해놓고 있는 환급세액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00원당 뭐 10원 이런 식으로 내가 1,000,000원짜리 물건을 수출을 했다. 그러면은 10원 곱하기 이제 만분의 10 곱하기 1,000,000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0을 곱하면 10,000원이 되죠, 10,000원. 그쵸. 내가 환급단 받는 세액은 10,000원. 그쵸. 1,000,000원 물건 수출하고 나서 받는 세액은 이제 환급 세액은 그 10,000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개별 환급에 보다 보면 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제조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상태 환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지금 직접적인 비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원상태 환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기는 할 거예요. 성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원상태 환급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이거 말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것도 제한 없고요. 다만 얘는 제한이 있어요. 간이정액 환급 율표라고 하는 그 정해져 있는 품목만을 이제 환급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제 세금이 종류가 뭐냐. 위약환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환급받는 거긴 하죠. 근데 관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가세도 있어요. 관세뿐만이 아니라
국내 수입할 때 납부했던 부가세도 환급 신청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환태법상의 환급에서는 관세 등이라고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부가세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부가세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를 가지고 말을 해볼까요? 절차. 자, 위약환급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세법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약환급 같은 경우는 국내 수입이 되고 나서 조건들이 있었죠.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그쵸? 그 수입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1년 이내에 보세 창고에 반입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네, 외국 물품이 아니라 그냥 보세 공장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보세 공장으로 이렇게 반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무조건 창고에 반입을 해서 수출 신고를 하든 폐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쓰면 그게 그런 절차가 있는데, 자, 환태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2년. 더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물건이 이제 수출됐다고 했을 때 수출신고 수리일이 있겠죠.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수입된 건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기간을 제한하고 여기 나와 있는 환태법상에 나와 있는 기간의 제한이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이다 라고 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위약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처음에 수입해 당시에 납부했던 관세가 있는데 이걸 돌려받겠다라고 찾아왔어요. 환급을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지금 보니까 조건이 있었죠. 수입신고 당시로부터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바뀌지 않아야 되고, 즉 그 말이 뭐냐면 국내에서의 사용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또 나왔었냐면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 창고 등에 반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수출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에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방식을 확인할 때는 보통 저희가 원래 원칙은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는 거긴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품 검사. 현품 검사를 해서 물품을 열어보니까 이게 사용 흔적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물품의 상태가 이제 수입했을 때랑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만 처리해준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 창고 등에 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입에 대한 그 증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보세 창고에 반입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 창고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보세 구역이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물품이 장치한 장소에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품 자체가 내국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외국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 구역에 장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관이 봤을 때 만약에 그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골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시골 산골짜기에 있다. 거기서 수출신고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세관이 가서 검사하는 게 어렵잖아요. 반드시 세관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즉 보세구역 안에 물건을 시켜놓고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반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것은 뭐 반입 증명서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반입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반입 그 보세 창고에 있는 보세사가 있죠. 보세사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반입 날짜가 언제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수입신고 필증에 나와 있는 수입신고 수리 일자하고 그 창고에서 발급했던 반입에 대한 증빙 서류하고 확인해서 1년 이내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수출 신고를 했다고 했을 경우 수출 신고 필증이 있을 것이고, 폐기를 한다고 했을 경우는 폐기는 이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어요. 수출 신고 필증 또는 폐기 증명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같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증명 그 전문도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메일 주고받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일단 현금 시장 가능한데,
여기 보시는 환급법상 환급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상수출이면 돼요. 유상수출. 내가 그냥 처음에 수입했을 때 물건을 갖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왔다가 세금 납부했는데 이걸 그냥 내가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곳으로 물건을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팔게 됐을 때 그냥 환급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한 거잖아요. 수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이 돼요. 주의할 게 뭐냐면 원상태 수출은 반드시 유상거래만 가능합니다. 무상거래는 안 돼요. 무상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가 그냥 받고 왔다가 딴 데 그냥 뭐 돌려주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안 되고 유상건에 대해서만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종의 중개무역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죠. 중개무역 같은 차이가 뭐냐면 중개무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거죠. 반송의 형태로 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출 서류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수출에 대한 증빙, 수입에 대한 증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같은 것만 있으면 돼요. 수출에 대한 증빙하고 수입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내가 이제 물품을 이제 판매하고 나서 이제 돈을 받을 거다. 유상 수출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출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위약환급 같은 경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무상건이죠. 무상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납부했던 건에 대해서 다시 돌려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돈을 받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물건을 다시 보내고 다시 이제 다른 물건을 받거나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환급법상 환급은 기본적으로 유상건만 가능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봤던 것 중에 2016년도 때 나왔던 내용 있죠. 이거 잠깐 같이 볼까요? 2016년도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자, 환급 대상 조세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이 있었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위약 환급 같은 경우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환급법상의 환급에서는 관세 등이라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환급 청구권의 행사 기간하고 환급 청구권자라고 써 있는데요. 자, 말씀드려 볼게요. 행사 기간이 아까 그거죠. 1년. 그러니까 위약 환급은 1년이라고 하는 거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환급법상 환급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환급 청구권자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약 환급 같은 경우는 물건을 수입했던 자, 즉 납세 의무자가 그것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급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신고 필증사에 나와 있는 수출자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차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위약환급 같은 경우는 내가 계약했던 건에 대해서 다른 물건이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것을 돌려보내야 되겠죠. 다른 제3자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내서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원상태 환급이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입한 자가 신청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물건을 이제 수입을 해왔습니다. 수입을 해왔는데 이것을 제가 국내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양도를 한 거죠. 그럼 양수한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양수한 자가 이걸 보다 보니까 국내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다가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뀐 거죠. 그래서 물품 자체 놓고 보면 수입이 되고 나서 수출될 때까지 아무런 가공이 없는 상태로 물건이 나갔어요. 그리고 유상권이에요. 그러면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증빙서류가 하나 필요하긴 해요. 국내 거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분할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위약 환급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환급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는 수입자가 환급 신청을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환급액의 계산 방법, 증빙 서류라고 써 있는데요. 환급액의 계산 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겠죠. 일단 그 위약 환급 같은 경우는 납부했던 그러니까 수입 시 발생했던 그 세금에 대해서 돌려줄 텐데 두 가지가 가능해요.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하죠. 전부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일부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그 개별 환급이기 때문에 내가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 그냥 수출한 것만 환급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증빙 서류는 아까 차이가 있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약 환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전문, 그다음에 뭐 계약서, 그다음에 수출 그 반입에 대한 증빙,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쵸, 물품에 대한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현품 사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환지법상의 환급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물품을 수입했다는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수출했다는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약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쭉 이제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저희 요약자로 보시면은 이제 관세법에 의한 환급을 잠깐 비교해서 봤었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보시면은 그 개요라고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재료를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이제 수출 이행 기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환급 신청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자, 원재료가 수입됐다고 했을 때 이것을 국내에서 내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가지고 있다가 수출을 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관에서 보는 것들은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상태가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수입된 물품은 특정한 기간 안에 수출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 즉 수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2년으로 잡혔어요. 2년. 수출 이행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 같은 경우는 관세 환급 신청은 여기 보시면 수출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수출로 생각해 보시면 수출을 한 날부터 2년 안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년 안에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 이제 뭐 기납증, 분증 뭐 써 있는데, 자, 분증이 뭐냐면, 분증은 분할 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어떤 가공 없이 그대로 양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 기납증이 뭐냐면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국내 거래를 나타내는 거 맞긴 하지만 이것은 국내에서의 제조나 가공이 있을 경우에 증빙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납증 같은 경우는 제조에 대한 확인이 된 서류라 보시면 되고요. 분증 같은 경우는 제조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물건을 이제 양도한다고 했을 때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거 기억나시죠? 원상태로 물품을 수출한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수입한 자가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국내에 있는 다른 제3자한테 양도를 해서 양수한 자가 수출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그 국내에서의 어떤 양도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분할 증명서가 되는 거겠죠. 국내에서의 가공 없는 상태로 양도한 경우는 분할 증명서. 내가 지금 양도하는 자가,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가 물품을 제조하고 가공하고 나서의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건 분증이 아니고 기납증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기납증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 기간이 1년이 늘어나는 것이 발생을 해요. 어차피 이거 뒤에서 볼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흘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자, 기본 원칙이 뭐냐면 수출 이행 기간이 있어요. 물품이 수입되고 나서는 국내에서의 반드시 특정 기간 안에는 수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으로는 2년으로 잡혀 있어요. 2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말하면은 국내에서의 제조나 가공이 있을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수출 이행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연장이 돼요.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물건을 수입하고 나서 국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벤더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가공하고 양도한다고 했을 경우는 기간이 계속 1년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입한 것들도 국내에서 가공이 발생해서 수출된다고 했을 경우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수출 이행 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기납증에 대한 표를 보시면은 국내 거래 기간이 1년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1년 안에 제조 가공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하게 됐을 때는 기납증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했던 자 같은 경우는 국내 거래 기간이 1년만큼 늘어나서 수출 이행 기간이 사실상 3년까지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환태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품 수입해서 수출하면 환급해주겠다. 다만 수입할 때는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환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청을 해야지 환급이 가능한데 신청이 가능한 날짜는 수출 등의 공해진 날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지만 환급 대상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를 같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등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출 등에 대한 것들은 저희 나중에 뒤에서 볼 거지만 관세법 제4조에 보면 수출 등이라고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은 수출의 용도에 제공된 물품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용어의 정의는 저희 환특법상에 나와 있는 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고시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다가 내가 잘 모르는 용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걸 참고해가지고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암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법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분명히 고시상에 나온 용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이 내용 참고해서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자, 법 제2조에서의 2조 정의에서의 소요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량 4호가 되죠. 4호. 자,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전제가 뭐였죠? 국내에서의 제조나 생산이 됐다고 했을 때, 제조 가공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수출하게 되면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 건데 저희가 원단이 있을 거잖아요. 원단을 하나 가지고 옷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원단이 어떤 단위가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그 물품을 만들 때 이게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옷을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도 있을 거예요. 흔히 말하면 손모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 그 물품 만들어진 거에서는 그 원단에 대한 것, 역산해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역산해 볼 수 있겠지만 거기 빠진 것도 있을 거잖아요.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이렇게만,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원단이에요, 원단. 이거 옷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원단 하나를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당연히 투입이 돼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옷을 만든다고 생각해 봤을 때 원단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다 빼고 잘라놓고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옷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A라는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어떤 원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비록 나중에 A라는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 투입되어 있는 원재료가 A, B, C가 있다고 하더라도 걔만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재료 다 투입해야지만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반드시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소요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요량.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물품 만들 때 여기 결합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물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원재료가 있으면 걔네도 생산에 사용량이 낮잖아요. 걔도 환급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라고 써 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손모량이 그거예요. 손모량. 생산 과정에서 없어지는 거, 손모되는 것들. 저희 그 용어의 정의 같이 볼게요.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저희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손모량이라고 써 있고요. 5번에 수출 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한다. 그렇죠?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당연히 얘도 투입이 돼야지만 결과물이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정상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들을 소모량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합쳤을 때 소요량이라 하는 것은 소모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괄호 내용 보니까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을 했다.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보니까 다른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소모량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물품을 만들 때 반드시 얘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 물품을 만들 때 다 사용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 괄호 안에 내용, 그 법의 내용 나온 그 용어 보시면은 수출 물품을 가공, 조리, 수리, 재송,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써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의 범위에는 물품을 가공하는 거, 조립하는 거, 수리하는 거, 재생하는 거, 개조하는 것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국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내가 비록 이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물건이 수출됐다고 했을 때 관세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그 국내에서의 어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생산의 범위가 수출, 여기 보니까 가공, 조립, 수리, 재생, 개조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써있긴 하지만 이거 말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국내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할 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내용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그 환급 받는 자가 2명인 거 보이시나요? 환급 받는 자가 2명으로 적혀 있어요.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의 생산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쓸 때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또는 생산자 이렇게 말을 써요. 두 가지 모두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밑에 6호 정산이 나와 있는데 제6조 1항에 따라 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지급비 보류된 환급금을 상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3조 환급 대상 원재료라고 써 있어요. 환급 대상 원재료. 여기 보니까 지금 1항이 나와 있고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써 있어서 밑에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호하고 2호가 눈에 보이시죠? 자, 1호가 뭐냐면 국내에서의 제조나 가공이 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제조, 가공이 된 경우. 두 번째가 뭐냐면 2호 같은 경우는 원상태 수출로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시죠? 자, 1호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의 어떤 제조 등을 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이제 나중에 수출하는 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쓴 겁니다. 자, 1호를 볼게요.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 가공이 돼서 어떤 물품을 만들 때 결합이 돼요. 투입이 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물품 수출하게 됐을 때는 수입 시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세관 입장이 뭐냐면 지금 이런 물품들이 소요됐다. 투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지만 환급을 해주겠다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업체가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BOM이 되는 거죠. 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품을 만들 때 투입되었던 원재료가 뭐뭐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줘야 나중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일단은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엔 당연히 기본적으로 소요량이 발생했을 거예요. 소요가 된 물품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 소요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BOM이 되는 거죠. BOM. 자, 밑에 볼게요. 그러니까 말을 쓸 때
여러분 답을 쓸 때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겠죠? 위에 보시면 지금 대상을 말을 할 때 그냥 뭐 공부 대충 하듯이 첫 번째 것은 생산한 경우, 두 번째는 원상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중에서도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상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자, 과목을 보겠습니다.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간단합니다. 그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된 거, 결합되어 있는 물품이라 보시면 돼요. 저희가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핸드폰에 보면 안에 이제 IC 카드가 있을 거예요. IC. 직접 회로가 있을 거잖아요. 걔가 핸드폰 만들 때 여기 결합이 됐겠죠. 그런 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물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물리적인 방식이든 화학적인 방식이든 결합이 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대상, 이렇게 보는 거죠. 환급 대상, 원재료. 다음 나목. 해당 수출 물품은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서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물건 만들 때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BOM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물품만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없는 것들은 사실상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건가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합된 물건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모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투입된 물품이 있다고 했을 때는 환급 대상 원재료로 잡겠다,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건 있겠죠. 저희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했을 때 얘가 직접적으로 투입된 건지 간접적으로 투입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품을 투입시켜야 돼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얘는 사실 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냥 같이 투입된 건 맞아 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소모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작업복,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이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해요. 작업복 필요한 거 맞거든요. 생산할 때 필요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걔가 이제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투입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만 환급 대상으로 잡는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렇죠. 단서가 있잖아요. 다만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어떤 게 있을까? 윤활유 이런 거 있겠죠. 윤활유. 그렇죠. 아니면은 저희가 뭐 공장에서 에어컨을 튼다고 했을 때 에어컨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게 있다고 치면, 그 원료가 있다고 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투입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걔네들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투입되어서 소모되는 것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거 답을 쓸 때 저희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기출문제에 나와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적혀 있죠.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2019년도 때. 첫 번째 보시면 환급 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 써 있잖아요. 이게 방금 제가 봤었던 법 제3조라는 거죠. 그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을 때 채점 기준 이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목차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까 중요했던 키워드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된 것들만 본다는 것이 내용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로 그냥 수출 물품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도 한국에서 원재료 해당된다라고 넘어가면 이거는 점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전체 점수 중에서 엄청난 감점이 되는 요소라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쓴 거기 때문에 일단 점수가 반이 날아간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해당 수출 물품의 포장 용품도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생산에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투입되어서 소모되는 물품의 경우도 있지만 이 물품에 대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이렇게 수출을 할 때 포장됐던 용품도, 포장 용품 같은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소매형 포장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 수출할 때 만들어진 물건을 포장해서 보낼 거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포장 용품 같은 경우에도 환급 대상 원재료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건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결합된 물품이나 소모된 것들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포장용품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들어왔던 물건이 나갈 때 이게 사용되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수출할 때 사용됐던 포장도 환급 대상으로 잡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호를 볼게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는 해당 수출 물품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 대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해당 수출 물품이 환급 대상 원재료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 물품은 수입 물품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의 어떤 변형된 게 없잖아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나간 거기 때문에 수입한 물품 이퀄 수출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항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서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게 되게 독특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특정한 물품, 수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거나 했던 물품이거나 아니면 수출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용기, 포장용품 같은 경우는 환급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수입한 물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수출된 물품 자체도 환급으로 봐주겠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국내 원재료, 국산 원재료라 하더라도 얘네들도 특이하게 환급 대상 원재료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물품을 수출하는 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조를 할 거예요. 제조를 하는데 어떤 재료에 대해서 내가 수입하는 재료도 있고 국내에서 샀던 재료도 있어요. A는 수입한 원재료, B는 국내에서 샀던 원재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A랑 B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특성의 차이가 없어요. A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든 B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든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물품 특성을 봤더니 두 가지 모두가 동일한 어떤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지금 품질하고 특성이 같고요. 그다음에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별도로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거 없이 그냥 섞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때는 국산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을 하더라도 환급 대상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특이한 거죠. 국산 원재료 원래 아닐 거잖아요. 원래 원칙은 수입한 물품만 환급 대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금 이런 요건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에 충족이 되면 국내에서의 구매했던 원재료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사용됐던 원재료도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A라는 물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얘가 국내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원상태로 보냈다고 했을 때는 환급 받을 수가 있는 게 맞죠. 근데 지금 B라고 하는 그 자재하고 사실상 A라고 하는 자재하고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환급을 받으려면 전제가 뭔가요? 수출이 있어야 하는 거죠, 수출. 즉, 이 물품 수출을 할 때 A든 B든 그 사용됐던 재료가 있다고 하면 걔만 환급 받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B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환급 신청을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A를 수입하게 됐을 때는 관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발생했을 거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수출을 할 때 B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쳤을 때도 환급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얘는 나중에 환급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한 물품이 없을 거 아니에요. B를 가지고 만들었다면서요. B를 가지고 만들어서 보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은 걸로 봐서 환급 받은 거죠. 근데 A라는 물건을 가지고 또 물건 만들어서 환급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있어야겠죠. 수출하는 물품이 있은 상태에서 A가 투입되었습니다. A가 사용됐습니다라고 해서 환급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지금 A로 하든 B로 하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B를 A로 간주해서 환급을 해준 거죠. 나중에
물품을 다시 출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A라는 물품은 그냥 처음에 납부했던 관세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는 B로 환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변화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이제 A랑 B라고 하는 물품이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요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A랑 B랑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거죠. 실익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사실상 내가 A 따로 B 따로 관리하고 있었으면은 이건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보통의 경우는 대기업도 있겠지만 영세한 기업도 많거든요. 영세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내가 어떤 투입했던 그 원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물건 만들 때 투입시켜가지고 만들고 보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원칙대로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만약에 A라는 물품하고 B라고 하는 국내 물품을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 보냈다고 했을 때 세관 입장은 원래 이거죠. 야, 이거 B는 안 되지. A만 환급받아. 이렇게 하는 건데 A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사실상 환급 못 받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냥 국내에서 사실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냥 국내에서 구매했던 물건을 가지고 수출을 하더라도 어째 너네가 이거 관리 못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체 다 환급해 줄게. 너네가 마치 그냥 수입한 물건하고 같은 걸로 봐서 우리가 환급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 세관에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기본 원리는 그 업체가 영세한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그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품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산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환급 대상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이거 볼 때도 방금 제가 조항팟이 별로 안 되잖아요. 별거 안 되지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답을 쓸 때는 이 법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